보수주의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성공해왔던 기억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기억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보수를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재명의 개인적 삶만을 놓고 본다면 산업화 세대의 신화 그 자체죠. 삶 자체가. 경북 안동의 산골 소년이었어요. 보수가 말하는 자수성가 그 자체고, 현실의 이재명은 여기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욕을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욕을 해도 돼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이재명이 얼마나 실용주의자냐 하면, 네, 일단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어떻게 외국에서 말하는 보수와 다른가? 보수는 안정이다, 보수는 지킨다, 진보는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는 이재명이라는 책을 함께 썼습니다만, 보수는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한국적 보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적 보수는 변화에 무조건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에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과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원래 한국의 보수예요. 보수는 성장과 시장을 중요시하고 진보는 분배와 개입을 중요시한다 라고 하는 단순한 등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치 지형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 보수와는 다른 얘기예요. 한국 보수는 오히려 가장 비이념적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오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통 보수의 특징이에요. 전통적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보수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보수의 뿌리는 아이러니하겠지만 급진적 실용주의에서 출발해요. 실용주의라고 하면 보수적인데 그냥 실용주의가 아니라 급진적인 실용주의예요.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한국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단행했고요. 박정희는 사회주의 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남로당 간부이기도 했었고요. 농지개혁 볼까요?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혁이었어요. 일본과 대만에서도 했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 선생을 농림부 장관에 깜짝 발탁해요. 이 조봉암 선생도 놀랐다고 하죠. 당시 한국의 인구 절대 다수, 즉 약 80%가 농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농민의 85.8%가 소작농으로 집계가 돼요.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농지개혁 내용은 소작농이 소출의 30%를 5년간 납부하기만 하면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자기가 가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농지개혁을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땅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던 친일, 지주, 절대다수가 추풍낙엽처럼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 거지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대입하면, 건물에 월세 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의 30%를 5년간 납부하기만 하면 건물주로부터 가게 공간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이죠. 엄청나게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여기에 한국 보수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 앞에서는 사회주의고 뭐고 없어요, 사실. 한국 보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농지개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농지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주들한테 모든 것을 뺏기던 소작농들이 이제 자용농이 돼서 잉여 농산물을 조금 거둘 수 있게 돼요. 남기게 돼요. 그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자식들 중에 한둘은 고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산업 개발을 하는데 각지에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산업 여군, 산업 전사가 돼서 학교에서 대량으로 공장처럼 찍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촌 향도를 하고 도시로 상경을 하고 일을 하고, 최종적으로 80년대에 이 사람들이 대거 중산층에 진입을 하면서 또 그 80년대의 힘을 토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농지개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은 지극히 사회주의적이지만 원래 한국의 전통 보수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목표라는 거죠. 박정희 역시도 농민의 삶이 개선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박정희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박정희 국가주의자예요. 독재자기도 하고, 이 박정희는 굉장히 많은 이념과 사상이 섞인 특이한 인물인데, 가져다 대는 거는 다 가져다 쓴다는 주의자예요. 새마을운동은 사회주의적이면서 파시즘적이에요. 파시즘이든 사회주의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 같은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들이 한국처럼 선진국처럼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하면 새마을운동밖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 배우겠다고 하는 게 이게 세계의 유일한 모델이라서 그래요. 왜 유일한 모델이냐? 짬뽕돼 있어요. 오직 결과주의. 국민의료보험도 박정희가 시작했죠. 박정희는 보수가 아니에요. 박정희는 전통 보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수라는 단어에 들어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박정희는 결과주의자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만큼의 아우라는 없지만 노태우의 북방 외교라고 하는 것도 현재 보수가 생각하는 종북주의라든지 뭐 자유민주주의를 가르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러시아를 이용하고 협력하고 뜯어먹고 줄 건 주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챙길 건 챙기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실용주의가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질서를 뒤흔들면서라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내자라는 게 원래 보수인데, 자, 그러면 질문. 저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의 조롱성 농담이 있어요. 뭐냐면 보수 세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한다. 왜? 그렇게 손쉽게 세뇌당하고 이용당할 만큼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선 틀렸다고 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느냐?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살면서 그 사람들의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잘 먹게 되고 좀 더 잘 살게 되고 하는 과정을 실제 몸으로 체화해서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멍청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게 자신들의 손과 노동이었다라고 하는 이 자존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주의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성공해왔던 기억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기억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보수를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죠. 이재명의 개인적 삶만을 놓고 본다면 산업화 세대의 신화 그 자체죠. 삶 자체가. 경북 안동의 산골 소년이었어요. 이분 안동 사람입니다. 경북 출신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눈 오는 날 5km를 달려서 학교를 다니고, 뭐 13살에 성남 공장에서 프로세스 사고를 당해서 왼팔 다쳐서 군대도 못 가고 중학교도 못 가고 소년 가장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사법시험 패스하고, 이게 보수가 말하는 자수성가 그 자체고,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했고 온 가족이 상경한 이촌 향도 현상도 사실은 본인이 체화를 했고, 그 다음에 소년가정 노릇하면서 집안 책임져 받고, 주경야독 해서 공부해 받고 사시 패스해 받고, 그러면서 성남시장이 되면서 출세를 했잖아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성공신화 그 자체죠. 그리고 공장 노동을 하면서 블루칼라로도 노동을 해봤고, 변호사로서 넥타이를 매는 생활, 화이트 칼라 생활도 해봤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역사가 정말 한 몸에 체화되어 있는 특수한 인물이에요. 지금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대선 후보 잠룡이 돼 있는 인물 중에서 이재명만큼 사실 삶이 한국 정통 보수에 해당하는 인물은 없어요. 의외로. 그리고 공장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화를 상징하는 한 시기를 본인의 몸으로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랑 참 비슷한 게, 박정희가 자기는 못 먹고 자라서 키가 작고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박정희의 서사라든지, 또 노태우 역시도 집안에 돈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산업화 세대의 전형적인 서사인데 이재명이 그런 서사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은 현 시점 한국에서 매우 전통적인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보수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원래 반대에 가까워요. 보수는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거, 땀과 노력으로 아득바득 먹고 살아오면서 성공해야 된다,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철학이거든요. 한국 보수의 엑기스가 사실은 이재명의 인생에 담겨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도. 예. 그리고 이재명은 오히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거든요. 이재명은 한 번도 부자의 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돈 버는 사람들 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 발언을 한 것만 같이 알려져 있죠. 실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부자 때려잡는다고 뭐가 됩니까? 이런 발언을 진짜 몇 년 전부터 했고요. 부자가 되는 걸 막을 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자, 이재명이 한 말이에요. 이재명은 사실 놀랍게도 부자를 괴롭히려고 한 적이 정책적으로나 발언으로나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보수는 이재명 책에다 정리해놨는데, 자,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국민의료보험 특징 뭡니까? 경쟁할 조건은 제대로 만들어주자라는 주의죠. 왜? 그래야지만 국가 경제가 자라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똑같아요. 이 사람은 성장주의자예요. 지금 2025년 대선 타이밍이 와서 갑자기 성장주의를 밀어붙인다 변절자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라고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부터 성장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무시되고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장주의자 원래였는데
경쟁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데 경쟁을 붙이려면 국가가 보장할 건 하자는 주의가 이재명주의예요. 성장이 분배를 만들고 분배가 성장을 만든다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주의와 거의 똑같아요. 이 사람은 공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 봤기 때문에 뭘 알고 있냐면 공장이 생길 만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요. 한 번도 자신을 분배주의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성장과 분배는 맞물리는 하나라고 언제나 얘기해 왔는데 거꾸로 포퓰리스트라고 공격을 당해왔죠. 굉장히 이재명은 굉장히 기이한 사람인데요. 이재명을 둘러싼 이 사람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그리고 평가도 매우 현실과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둘러싼 현상도 이 사람 자체도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자체는 퍽 이재명의 편에 서 있는 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에서 적어도 제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재명을 무조건 칭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칭송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칭송할 거면 전통적 의미의 한국형 보수주의자라고 칭송하든지 욕하든지 하라는 거죠.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욕하세요. 욕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기존의 민주당과는 출발점도 정치적 DNA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감수성과 마케팅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잘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재명은 자기는 시장의 적이 아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친노동이긴 하지만 반기업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재명 굉장히 친기업적인 사람이에요.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 이른바 좌파 경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시장 경제를 완전히 전제로 삼습니다.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뭘 보완해야 하느냐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정책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역화폐, 청년배당,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듣기엔 퍼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정책들의 출발점이 언제나 멈춰버린 경제를 순환하자, 돌린다. 시장 경제가 살아있으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 전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어디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기업도 자영업, 노동자 다 죽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해줘야 수요가 생기고 소비가 살아난다. 이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보수주의적 경제 설계자, 시장 설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성장주의자였어요. 성장이 중요하다고 도지사 시절부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퍼붓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재정을 꽂을 것인가, 이 타겟팅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향해야 된다. 그런 실험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성 지역 화폐라든지 QR 기반 지급 시스템이라든지 사용처 제한을 통한 소비 집중이라든지 이게 내수 순환 시스템 설계를 자꾸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퓰리스트라고 하니까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가 돼서 하는 말도 종합해보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재정과 기업 가치를 함께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공매도 전면 재검토, 불공정 거래 엄벌하겠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을 증대시켜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도 잘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부터 말했는데도 뭐 공산주의자니 빨갱이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참 기이한 일이에요. 제 눈에는. 주식 투자자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나라 경제를 믿지 못한다라는 본인이 직접 한 말이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게 뭐냐면 증세는 반드시 설득과 동의가 선행돼야 된다. 삥 뜯듯이 부과하는 세금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으면 결국 시장을 망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율을 동결하자 그러고 과세 공정성을 강화하자 그러고 조세 회피 방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작은 정부는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정부, 신뢰 가능한 행정, 그 다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 이런 거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과 반대된다고 많은 반발을 샀어요. 이런 거는 조명되지 않습니다. 자, 전통적인 민주당 감성은 어쩐지 부자를 좀 때려잡아서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막 흔들흔들 걸었어요. 전통적인 민주당 내부 논리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을 비난해도 되는데 다만 비난할 거면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를 무비판정으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욕을 먹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에 이재명은 여기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저 끝까지 가서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욕을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욕을 해도 돼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이재명이 얼마나 실용주의자냐 하면 정말 결과적이고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매몰된 공리주의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021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사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래서 민주당 내에서 또 욕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9월에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친일파 과거사 문제를 덮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어요. 논란이 됐죠. 이 발언이 당시에 국민의힘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당의 기존 입장과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를 해도 되냐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재명은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이재명은 학생운동을 한 적도 없고요. 중앙이 아니라 주변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마이너 정치인이에요. 비주류인 만큼 민주당 정통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통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변절자도 아니에요. 당연히 국힘 정통도 아니고요. 그냥 공리주의적인 실용주의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자예요. 그리고 이분의 모든 정책을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체적인 측면에서 박정희예요. 욕해도 되고 지지해도 된다니까요. 다만 왜 지지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이유로 욕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복지 얘기, 그 다음에 말을 세게 하는 사람. 그래서 뭐 매운맛 노무현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 저 사람 좌파구나, 포퓰리스트겠네, 나라 망하자는 거네, 이런 인상이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많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복지가 왜 필요한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보다 감성이 우리나라는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떤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누굴 싫어하느냐로 갈리잖아요. 미국 좋아해 보수, 북한 싫어해 보수, 재벌 싫어해 진보, 정보용 많이해 진보. 이게 뭡니까?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싫어하느냐가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과연 무엇을 싫어할까를 관심법으로 때려 맞춘 후에 그 상상의 결과를 가지고 좌파, 독재, 포퓰리스트로 규정을 하는데, 자, 이재명은 바닥 출신이고요. 길거리 출신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사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성남바닥에서 빈민으로 시작해서 서민이 됐고, 서민에서 중산층이 됐고, 중산층에서 고위 관료까지 돼. 정치적인 전통적인 좌우 논리 없이 공리주의 하나로 쭉 하나씩 이 판깨기 하듯이 깨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인물이 맞아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실용주의, 숫자 중심 행정, 현장 기반의 어떤 생활형 정치, 이런 거를 민주당의 전통적인 언어로 번역을 못해요. 가장 민주당적이지 않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바깥에서는 가장 민주당적이다 못해 종북 좌파라고 욕먹게끔 한 잘못된 마케팅을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공했어요. 정작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은 왜 이렇게 보수 우파적인 정책을 내놓느냐고 공격받은 게 수년째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시장 경제를 복원해야 된다,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팍팍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다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회와 순환을 열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국가부채 관리에 철저하자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 기꺼이 동의해서 법인세도 손대지 말자고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싸우지 않아요. 너무 심한 실용주의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을 땐 싸우는데, 동의할 땐 국민의힘에 오케이 하고 바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힘이 발의한 정책에도 아무렇지 않게 동의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대경실색하게 만들 정도죠. 그래서 이재명도 비판당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비판받아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념이 없다, 사상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거지 된다, 다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은 성장주의자고 결과주의자라서 이 사람이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성장이라고 하는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면 한다라는 얘기죠.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주류답게 이념을 벗어나고 섬뜩할 정도로 비이념적이어서 저는 이 사람의 사상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일뿐인 거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에게 시장은 팽창해야만 옳다는 생각을 이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성장주의자죠. 그래서 이재명은 보수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투표를 하든 표를 던지지 않든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데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이 보수는 이재명이라는 책을 여러 저자들과 함께 쓰게 됐습니다. 예,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고립의 시대고 분열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투석전을 하고 점점 한 국가 내에서도 증오가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다 우경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할 여유가 없는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북미 중러일이라고 하는 정말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어깨를 맞대고 있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남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증오가 제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아우 창피하네요. 감사합니다.